돌잔치에 양가집 친인척들과 아내의 친구들도 대거 참석을 했다. 나는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았다.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하는 아내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 테이블마다 돌면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나눴다.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아내의 모습은 무척 행복해 보였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내의 미모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칭찬을 했다. 오늘의 행사 주인공은 아무래도 아내인 것 같았다. 아들의 돌잔치는 핑계였고 그것을 빌미로 아내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연회석이 꽉 차도록 초청을 해서 잔치는 성황리에 치러지게 되었다. 벌써부터 정신이 없어진 나는 한 곳에 조용히 앉아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활짝 핀 하얀 목련꽃 같았다. 늘씬한 키에 나오는 섹시함이 그녀를 더 매혹적으로 보이게 했다. 양가 어른들도 속마음이야 모르겠지만 겉으론 아주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손주에 대한 칭찬이 이어질 때마다 어른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나의 시선을 끄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아내와 귓속말을 나누었다. 그 모습이 무척 자연스럽고 마치 부부 같은 느낌까지 줬다. 그것은 아주 오랜 관계를 말해주는 장면이었다. 아내는 자신의 목덜미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호흡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오랜 지인인 듯했다. 그 남자는 주변 다른 동료들과도 다소 어색해하는 눈치였다. 특별히 초청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연회장을 휘젓고 다니면서도 가끔씩 그 남자에게 한 번씩 시선을 주고 있었다. 또 음료수나 다과를 직접 가져다 주기도 했다. 남편인 나를 쳐다보는 것보다는 그 남자에게 시선이 집중돼 있었다. 아들 민우의 첫 돌을 맞아 나는 특별히 어떤 이벤트를 하지 말자고 했었다. 그러나 아내는 한 번밖에 없는 돌잔치를 왜 그냥 넘어가냐면서 그동안 다른 집들 돌잔치에 금부치를 꽤나 보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결국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의 욕심으로 하객들을 많이 초대하기에 이른 것이다. 두어 시간에 걸쳐 행사는 끝났다. 너무 번잡해서 나는 두통이 왔다. 남들과 어울리려면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제일 힘들었다. 세상에 하고 싶지 않은 말을 괜히 꺼내는 것처럼 어색하고 겸연쩍은 일이 없었다. 행사가 끝나 사람들이 서둘러 돌아갔는데 그 남자는 계속 서성거리고 있었다. 아내를 따로 만나려는 것 같았다. 아내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흘깃 그 남자를 쳐다보는 게 보였다. 나는 그 사람의 정체가 몹시 궁금해졌다. 아내가 슬쩍 그 남자 쪽으로 다가가면 남자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교환하는 것이었다. 남자가 소지품을 들고 나가자 아내가 곧바로 뒤따라 나갔다. 나는 뒤를 밟아봤다. 아내와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 반대편 쪽에 둘이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다. 남자가 아내의 귀에다 대고 한마디 하면 다시 아내가 그 남자의 귀에 한마디를 하는 식이었다. 아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그 남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슨 공작원들의 접선같이 보였다. 뭔가 비밀이 가득 찬 만남과 대화일 것 같았다. 그때 나와 아내의 눈이 마주쳤다. 아내는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 내 쪽으로 걸어왔다. 왜 안 가가고 여기 있냐고 물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려고 기다렸는데 아까부터 저 남자하고 얘기를 나누기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아내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지레짐작으로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학교 친구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 온 다른 대학 친구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던데 왜 그러냐고 물었다.
아내는 그것까지 자기는 잘 모른다고 발뺌을 했다. 이름은 오준성이라고 했다. 오준성. 왠지 나는 그 이름을 기억해야만 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내와 간단히 대화를 했다. 아내는 오늘 행사가 잘 진행되어 좋았다며 손님들도 많이 찾아와 몹시 기쁘다고 했다. 나는 아내에게 아까 그 남자와 귓속말을 자주 나누던데 뭔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특별한 거 아니라고만 대답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으냐고 반문했다. 나는 이상하게 그 사람이 눈에 거슬린다고 했다. 그 말에 아내는 흠칫 놀랬다. 그러면서 뭐가 눈에 거슬리느냐고 물어. 나는 그 남자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서 그렇다고 했다. 그 말에도 아내는 흠칫했다. 그에 대해 아내는 자신과 그 남자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굳이 사람 많은 곳에서 얘기를 나눴겠냐며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질타했다. 어쨌든 아내는 그 남자를 특별하게 대했고 그 남자 역시 아내를 그렇게 대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해 나는 의구심이 생긴 것이었다. 며칠 후 공휴일. 아내는 아들 민우를 데리고 처갓집에 다녀온다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홀가분한 마음에서 집에서 쉬려고 마음을 먹었다. 쨍볕 더위에 움직이는 자체가 싫었다. 유난히 더운 날씨였다. 밖에 나가 1분 정도만 서 있었는데도 땀이 비오듯 했다. 그런 날씨에 민우를 데리고 처갓집에 간다는 아내가 이해가 안 되었다. 애가 힘들어 할 텐데 꼭 이런 날에 나가야 하는 건지 나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다. 열대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 피곤했다. 그래서인지 잠깐 눈을 붙인 게 깊이 잠이 들었나 보다.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 받는다. 장모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뜬금없는 소리냐며 안 왔다는 것이다.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받았다. 지금 집 앞에 도착했다고 한다. 집에 들어왔기에 아내에게 오늘 처갓집에 안 갔다고 하는데 어딜 갔다 온 거냐고 물었다. 아내는 또 흠칫거리더니 얼버무려 대답을 하는 것 같았다. 가는 도중에 날씨가 더워서 분수대 놀이터에서 놀다 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내나 민우나 옷은 전혀 젖어 있지 않았다. 머리칼에 물기도 묻지 않았다. 나는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아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는다며 짜증을 냈다. 나도 날씨가 더워서 조금 민감해진 건가 생각을 했다. 최근 며칠은 내가 퇴근을 일찍 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전까지는 늘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해 집에서 저녁을 먹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일찍 들어오고부터는 아내가 낮 시간에 주로 뭐라고 지내는지 궁금해졌다. 그렇다고 아내가 하는 일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결코 아니다. 가사와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는 주변에서 하도 많이 들어 알고 있다. 그래도 여유로운 시간은 뭘 하는 걸까 물어보고 싶었다. 아내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간다고 했다. 오후에 잠깐 시간이 나면 그때 좀 쉰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샤워를 한다고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아내의 휴대폰이 계속 울어댔다. 망설이다가 받으려니까 그쳤다. 그러다 이번에 메시지 알람이 뜨기에 얼핏 봤다. 오준성이란 이름이 나왔다. 며칠 전 돌잔치에서 본 그 남자였다. 평소 연락을 자주 하고 지내는 사이인 듯 했다.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모른 척했다. 아내는 휴대폰을 집어 훑어보더니 나를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아마 메시지를 지우는 것 같았다. 저 휴대폰 속에 어떤 비밀들이 숨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최근 들어 휴대폰을 가지고 어느 때는 안절부절 못하거나
어느 때는 혼자서 웃고 들떠있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아내의 모든 감정은 휴대폰 때문에 빚어지는 것 같았다. 상대가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에 아내의 감정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지 의아스러웠다. 도대체 누구일까? 누구이기에 아내로 하여금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게 하는 걸까? 누구이기에 아내의 기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건가? 그 모든 것이 저 휴대폰 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문으로 잠겨있는 휴대폰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을 굳이 알아둬야 할 이유가 있나? 아내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쓰든 그것은 아내의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일이다. 고작 내 호기심에서 알고 싶다는 걸 다 알게 된다면 세상은 너무 피곤해서 못 살 것이다. 어느 만큼은 모른 채 하고 사는 게 더 좋은 것이다.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면 그럴수록 자신만 다치게 된다. 나는 아내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야 한다. 아내는 예쁘고 또 상냥하다. 그래서 항시 남자들에게 시선을 집중받게 된다. 그것이 괜히 두려워진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의처증인 것이다. 아내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질투하는 건 분명히 병적인 것이다. 오늘은 밀린 재고 정리 파악을 하기 위해 지방공장으로 출장을 가야 했다. 더운 날씨라 움직이는 자체가 싫었다. 아내는 잘 다녀오라고 무미건조한 인사만 했다. 물론 하룻밤 새고 오는 야근 출장에 무슨 인사고 말고 할 게 어딨나. 공장에 내려가 보니 현장의 실정은 말이 아니었다. 현장 노동자들의 수고는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형언하기 힘들 정도였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돌아서면 바로 온몸이 땀으로 젖어버리는 열기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덥다고 할 말이 아니었다. 작년보다 재고 파악하는데 시간이 훨씬 덜 걸렸다. 그나마 일부 작업 구간의 시스템화가 이뤄진 덕분이었다.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 밤 늦게 서울로 올라갔다. 집에 도착해보니 밤 12시가 조금 넘었다. 하룻밤 꼬박 세워야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운이 좋았다. 내가 일찍 귀가하자 아내는 놀란 눈치였다. 너무 피곤해 얼른 씻고 침대로 갔다. 침대는 엉망이었다. 내 베개는 엎어져 있었고 혼이불은 바닥에 흘러내려 있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내 침대에서 수상한 냄새가 났다. 그것은 나와 아내에게 익숙한 냄새가 아니었다. 뭔가 의아스러웠다. 쉽게 잠이 오질 않았다. 한참 동안 뒤척이다가 간신히 눈이 감겼다. 아침에 나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봤다. 휴지통에 휴지가 가득 들었다. 최근에 내가 휴지를 사용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아내도 안방에서 휴지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누군가 내 침대를 사용한 흔적, 그것도 아내와 성행위를 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팔뚝에 닭살이 돋았다. 혹시 오준영, 그 남자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불쾌스러웠다. 갑자기 구역질이 났다. 아침 식탁에서 물어봤다. 어젯밤에 혹시 누구 왔다 갔냐고. 그 말에 아내의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 놀란 게 역력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온 말은 건성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다. 왔다가 가긴 누가 왔다 가냐며 시큰둥하는 표정을 지었다. 휴지도 나는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더니 어제 뭘 흘려서 그걸 닦아내느라고 휴지를 많이 사용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 뭘 흘렸다는 흔적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 아내는 대답을 안 하고 오히려 성질을 냈다. 왜 아침부터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거냐고 말이다.
나는 기가 막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심증은 충분했다. 아니, 물증도 확실해 보였다. 아내의 표정이나 대답하는 걸 보면 어떤 남자가 왔었고 성행위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가 맞을 거라고 봤다. 오준성이라는 남자가 아내에게 귓속말을 하는 걸 봤을 때 느낌이 확 들어왔었다. 보통 사이가 아니구나 싶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째다. 아직도 과거의 애인을 못 잊었다는 말인가? 나는 아내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 아내는 떳떳한 표정을 짓는데 내 마음속은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분명히 오준성이란 남자와 아내는 오래전부터 그런 관계였을 것이고 결혼 이후에도 관계는 계속 이어져 왔을 것이다. 아내의 낮 시간이 궁금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사람의 육감이라는 건 상상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다. 거의 초능력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걸 봐라. 그만큼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게 상상 속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날 아침 식사 후 나는 곧바로 회사에 가지 않고 종로의 한 흥신소를 찾아갔다. 일시불로 거액을 지불해야 했다. 탐정이라는 중년의 남자는 허수룩한 옷차림이었는데 눈빛은 달라 보였다. 의뢰하는 일의 정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다고 한다. 추가 의뢰 사항은 추가 입금이 이뤄져야 실행한다고 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흥신소에서 보고서가 도착했다. 이메일을 읽는 나는 손이 떨렸다. 아내와 오준성은 대학 선후배 사이였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결혼 직전, 그러니까 결혼식이 알려진 이후였다. 아마 그때부터 다시 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형이라는 보고였다.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아직도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준성은 회사에 다니고 직책은 팀장이라고 했다. 전화번호가 나와 있었다. 사진이 몇 장 동봉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찍혔다. 한 곳은 우리 집 아파트였다. 내 육감이 그대로 맞았다. 나는 분노에 휩싸여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패였다. 배신감에 나는 잠을 자다가도 깨어났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왜 그러냐고 염려를 해주는 척했다. 가소로웠다. 그 천연덕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에 구역질이 났다. 당장 눈앞에 사진들을 내던져주고 싶었다. 도대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나올지 듣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이왕 바람난 여자, 2번 나나 3번 나나 달리 의미가 없었다. 어떻게 해서 대학생 때 교제한 남자를 다시 만나 불륜을 저지른 것인가 혼자 많이 생각을 해봤다. 혹시 내가 아내에게 냉담했던 건 아닐까? 외롭게 방치한 것일까? 외로우면 불륜을 저지르나? 신혼기간에도 그들의 불륜 행각은 계속되었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견딜 수가 없었다. 이건 사내의 수치였다. 회사 업무 중에도 내내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업무가 손에 잡힐 리 없었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결국 스스로 회피하려 했던 문제까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민우는 정말 내 자식이 맞나? 두려웠다. 가만히 떠올랐다. 돌잔치 때 민우를 쳐다보던 오준성의 애틋한 시선이 눈앞에 선했다. 오준성이 민우의 손을 잡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뒷골이 쭈삣 섰다. 얼굴 생김새가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관찰했었다면 누구나 알아차렸을 일이었다. 솔직히 그동안 아들의 생김새가 나와 많이 다른 것 때문에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다. 전체적인 윤곽을 고사하고 코나 눈, 입, 귀 어느 하나 똑같은 게 없었다.
물론 아직 어린애를 놓고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오류가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보는 눈이 여럿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객관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알기 위해 내 손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불일치한다는 결과였다. 한동안 나는 술만 먹고 지냈다. 그런 내 모습에 의아한 아내는 자신도 뭔가 느끼는 게 있는지 술 먹는 것을 뭐라고 하질 않았다.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다니느냐고 처음에는 질책을 했다. 하지만 내가 묵묵부답으로 있으니까 도둑놈 제발 저린 격으로 아내도 입 다물었던 것이다.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준성을 계속 만나고 다녔다. 한 번은 아내가 휴대폰을 놔두고 밖에 나갔을 때 문자 메시지 알림창이 떴기에 봤더니 우리 애기 잘 있지라는 내용이 있었다. 아내는 오준성과 함께 나에게 붙어 사는 기생충들이었다. 아내는 저녁 늦을 시간에도 산책한다며 민우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 어느 날은 따라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준성에게 민우를 안아보게 해주는 것이었다. 지들 딴에는 눈물 어린 부자간의 상봉을 연출하는 듯 했지만 나에게는 뼈저린 배신감에 몸부림치게 했다. 탐정의 보고서에는 오준성은 기혼으로 자식까지 있었다. 그런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오준성과 아내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 등이 찍힌 사진을 동봉하여 익명으로 오준성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편지를 썼다. 인사 담당자는 과장과 부장을 통해 부사장에까지 결제를 올렸다. 회사 측에서는 당사자를 불러 제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처음에는 오준성이 딱 잡았대며 부인했으나 모텔 사진들이 나오자 인정을 했다. 회사에서는 불륜행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오준성 팀장을 직위해제와 함께 권고퇴직 처리를 했다. 오준성의 아내는 남편의 퇴직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사유가 불륜이었다는 사실에 그의 아내는 절망했다. 3살짜리 어린 딸을 데리고 그의 아내는 친정으로 가 이혼 소송을 하였다. 회사에서 잘린 터에 이혼 소송까지 당한 오준성은 대책이 없었다. 그런 사실을 오준성으로부터 직접 들은 아내는 집에 와서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내에게 왜 불안스럽게 있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한편으로는 나를 의심하는 눈치를 보였다. 그렇지만 나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자신의 불륜을 누군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당혹한 것이다. 영원히 비밀로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누군가 알고 있었다는 게 너무 두려웠다. 아내는 오준성이 퇴직당한 것에 충격을 받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건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당분간 오준성과의 만남은 자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런 아내의 행동을 무덤덤하게 바라봤다. 아내는 한동안 조용했다. 집안 살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 아내한테 당장 뭐라고 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시간이 되면 다 겪을 일들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다. 가끔씩 아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긴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렇게 처량한 그녀가 어쩌면 이렇게 잔혹한 짓을 저지른 건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가 남의 자식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허탈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로 형언하기 힘들었다. 오준성이 직업을 잃고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슬픈 표정으로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처럼 얼이 빠져 있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아내가 오준성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알았다. 그 사이에서 나라는 인간만이 한심한 신세가 된 것이었다. 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던 아내는
나에 대해 전혀 사랑이란 감정이 없었던 건지 묻고 싶었다. 어쨌든 나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했다. 남의 이혼을 해결해주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혼에는 이골이 났을 것이다. 간단히 자초지종을 얘기해줬다. 원하는 건 한 푼도 없이 아내를 쫓아내는 거라고 말했다. 당연히 양육권은 친자가 아니므로 나에게는 없고, 변호사는 증거도 확실하고 원하는 대로 조정받을 수 있겠다고 했다. 이혼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아내는 물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나는 돌잔치 때부터라고 대답했다. 오준성의 회사에 불륜을 익명으로 통보한 게 당신이었냐고 물어 그렇다고 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오준성을 다시 만난 것이냐고 물었다. 아내는 자신이 오준성을 다시 만난 것은 우연이라고 했다. 대학 다닐 때 사귀었지만 그가 군대에 가고 자연스레 헤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혼할 때 오준성으로부터 연락이 왔단다. 자신도 이미 결혼을 했지만 자기는 아내를 잊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이다. 그 말에 흔들려 아내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과거의 관계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렇다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것을 알고도 일부러 숨기고 있었냐고 따졌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검사 결과 오준성이 자식이었다. 그래서 오준성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애가 자랄 때까지는 그대로 숨기고 놔두자는 것이었다. 내 자식으로 키워서 나중에 실제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주자는 것이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자기 자식임을 알고도 남의 손에 크게 내버려 둔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아내에게 오준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냐고 물었다. 아내는 처음에는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는데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럼 나에 대한 감정은 무엇이었느냐고 했더니 부부간의 의무감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어떤 사랑의 감정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사랑의 감정도 없이 부부가 되려고 했었냐고 따졌다. 솔직히 그 대목에서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내는 오준성이 군에 입대하고 그 긴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으나 마음 한편으로는 늘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나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나라는 사람이 성실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이만하면 무난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결혼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애시당초 없었고 안정된 직장과 자신을 파괴하지 않을 온순한 성격 때문에 같이 살게 된 것이란 말이었다. 한 달 후 아내와 법률적으로 남남이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잊기로 작정을 했다. 다시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자신이 없었다. 나는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단지 살고 있는 거주지를 회사 옆으로 옮겼다. 더 일에 몰두해 잡스런 상념들을 떨쳐내고 싶었다. 하루하루 미친 듯이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고 나는 차장으로 승진을 하였다. 어느 날 우연히 아내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아내는 오준성과 다시 만나 살림을 차렸다고 했다. 그런데 오준성이 취업이 빨리 이뤄지지 못하자 짜증을 자주 내면서 말다툼이 자주 벌어졌단다. 그런데 그런 말다툼이 점차 폭행으로 이어졌다. 오준성은 술만 마시며 아내를 구타해서 어느 때는 가정폭력으로 신고까지 되었다. 그래도 아내는 오준성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식당 서빙이나 밤에 하는 대리운전까지 했단다. 그래도 오준성은 갈수록 더 폭력적이고 잔혹해져 끝내 아내가 맞아서 응급으로 후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단다. 그 일로 아내는 갈비뼈 2개가 금이 갔고 치아 2개가 부러졌단다. 오준성의 잔혹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나중에는 살고 있던 전세금마저 빼앗아 가지고 도망을 쳤단다. 당장 오갈 데 없는 아내와 아이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더 이상은 버틸 입장이 아니었다. 그렇게 아내의 생활이 참혹해져 갈 때 오준성은 자기 원부인에게 찾아가 빌고 빌어 다시 살게 되었다고 했다. 결국 아내만 이용당하고 정처 없이 뜨내기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병들어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끝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아기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단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떤 생각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눈물만 나왔다. 그게 무슨 의미의 눈물인지도 몰랐다. 의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애시당초 없었고 안정된 직장과 자신을 파괴하지 않을 온순한 성격 때문에 같이 살게 된 것이란 말이었다. 한 달 후 아내와 법률적으로 남남이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잊기로 작정을 했다. 다시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자신이 없었다. 나는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단지 살고 있는 거주지를 회사 옆으로 옮겼다. 더 일에 몰두해 잡스런 상념들을 떨쳐내고 싶었다. 하루하루 미친 듯이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고 나는 차장으로 승진을 하였다. 어느 날 우연히 아내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아내는 오준성과 다시 만나 살림을 차렸다고 했다. 그런데 오준성이 취업이 빨리 이뤄지지 못하자 짜증을 자주 내면서 말다툼이 자주 벌어졌단다. 그런데 그런 말다툼이 점차 폭행으로 이어졌다. 오준성은 술만 마시며 아내를 구타해서 어느 때는 가정폭력으로 신고까지 되었다. 그래도 아내는 오준성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식당 서빙이나 밤에 하는 대리운전까지 했단다. 그래도 오준성은 갈수록 더 폭력적이고 잔혹해져 끝내 아내가 맞아서 응급으로 후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단다. 그 일로 아내는 갈비뼈 2개가 금이 갔고 치아 2개가 부러졌단다. 오준성의 잔혹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나중에는 살고 있던 전세금마저 빼앗아 가지고 도망을 쳤단다. 당장 오갈 데 없는 아내와 아이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더 이상은 버틸 입장이 아니었다. 그렇게 아내의 생활이 참혹해져 갈 때 오준성은 자기 원부인에게 찾아가 빌고 빌어 다시 살게 되었다고 했다. 결국 아내만 이용당하고 정처 없이 뜨내기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병들어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끝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아기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단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떤 생각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눈물만 나왔다. 그게 무슨 의미의 눈물인지도 몰랐다. 의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